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 저는 정치부 차장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소 소식을 들은 이 대표는 말 같지 않다고 불만을 드러냈고, 민주당은 정치검찰 프레임으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두 번째 신호. 국민의힘은 자체 특별위원회를, 민주당은 단독으로 상임위원회를 여는 비정상적인 국회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는 다음 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뾰족한 해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변변한 정치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논란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시그널 픽은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치 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네, 매주 목요일의 코너입니다. 변변한 정치, 목요일에 만나는 두 변호사, 전지현, 박상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두 변호사님과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 대표는 일단 추가 기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원래도 뭐 소설 쓰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정적 죽이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정적 죽이기? 모르겠어요. 혐의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법원에서 재판을 했는데 정적 죽이기라는 말은, 그러면은 검찰이 창작 소설을 썼으면은 실제는 뭐가 있는지, 실체는 뭐가 있는지를 이화영의 변호인이 얘기를 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대북 송금의 목적이 어떤 주가 조작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거는 금융위에서 어떤 그 주가를 조작하는 시세 조종의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지금 헷갈리고 있는 게 주가 조작, 그다음에 주가 조작을 명분으로 주가 조작의 기회를 얻고자, 아니면은 주가 상승의 기회를 얻고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헷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설령 그 쌍방울에서 어떤 주가 조작의 목적으로 대북 송금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시세 조정은 한 게 없고, 예. 주가를 조작하기 위한다는 것과 그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대북 사업에 얹혀간다는 거는 양립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같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안부수 판결문을 가지고 이거 주가 조작 상승의 기회를 얻고자 송금한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양립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다. 그 판결을 인용해서 이렇게 명분을 뒤집는 거는 말이 안 된다 말씀드리고, 스마트팜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는 몰랐다는 건데 본인이 여기 결제 클릭했다는 거는 인정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 스마트팜 사업, 대북 협력 사업은 이재명 대표가 어떤 그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 도지사가 기금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당시에 그 경기도 의회에서 지금 이거 왜 하냐고 반대를 했어요. 그러다가 2018년 10월에 그 이화영이 북한에 갔다가 돈 준다 그래놓고 왜 안 주냐 그러고 핀잔 듣고 왔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쌍방울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협약식을 한 건데, 그러면은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스마트팜 사업을 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기금 확보도 본인의 어떤 책임이었으면은 이거를 쌍방울이 관련됐다는 걸 몰랐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협약식 맺는 날 전화도 했어요. 예. 그리고 방북이라는 것도 공문서를 그 경기도에서 작성한 공문을 검찰이 압수를 했는데, 거기 경기도지사의 직인이 찍혀 있고 방북 요청을 하는 것들이 수십 건이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로 볼 때, 그다음에 그 이화영 씨가 방북 송금하고 나가지고 바로 김현철 통일부 장관 찾아가가지고는 이재명 도지사 방북 좀 하게 해주세요 얘기를 했는데, 본인의 어떤 그 양해도 없이 가서 요청을 했을 리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정황들이 다 나왔는데 창작이라는 말만 하고 어떤 설득력 있는 논거를 대지 못하니까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이거는 그냥 본인이 할 말이 없어서 나오는 말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창작이라는 얘기가, 근데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제3자 뇌물이라고 하니까 이게 사실 법조 용어들은 좀 어려워서, 네. 물론 이제 어떤 상황인지는 대충 아시겠지만 제3자 뇌물이라는 건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 일반적으로 혐의는. 네. 뇌물죄는 이제 직내자랑 수뢰자가 이게 대항범 관계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차장님한테 뇌물을 만약에 준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건데, 예. 그게 아니라 이렇게 부탁은 해놓고 받는 건 전지현 변호사님이 받는 거죠. 예. 예, 이게 이제 제3자 뇌물이에요. 그러니까 네. 직내자랑 수뢰자가 이제 대항적 관계가 아니라 수뢰자가 제3자인 경우, 이게 이제 제3자 뇌물인데, 네. 예전에 이제 K스포츠랑 미르재단 사건 때 예. 이 박근혜 최순실 그때 이때 이제 그 제3자 뇌물이 적용이 됐어요. 예. 그 20년형 15년형 나온 그 형량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게 바로 이 제3자 뇌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형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액수도 지금 100억대잖아요. 이게 예. 뭐 하나로 1억 이상 하면은 뇌물이면은 이게 실형 무조건 나오는 네, 거라면서요?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높은 거라서. 예. 근데 지금 이제 보면은 결과적으로
그 이번에 검찰이 굉장히 좀 잘 전략적으로 한 것이 일단은 외국환 거래법 위반 이 부분은 입증하기가 그나마 좀 편한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돈 자체는 흘러갔으니까. 예. 근데 이제 돈 자체가 흘러간 거에 대해서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고 그에 대해서 이제 저쪽에서 이화영 쪽이죠. 이화영 쪽 변호인이 이건 주가 조작 때문이다라고 변론을 했고 예. 그러면 이 돈이 흘러간 게 어떤 성격인가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뭐 대북 사례금으로 판단이 나온 것이 뭐 되게 부당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쪽에서 이건 주가 조작 때문에 그 돈이 흘러간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주가 조작 때문인지 뭐 때문에 흘러갔는지를 확인을 법원 입장에서 해볼 수밖에 없는 예. 거고 그래서 저쪽 변호인이 내놓은 증거들 뭐 국정원 문건이라던가 국정원 블랙요원의 증언이라던가 다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네. 그게 뭐 증거로 채택 안 된 게 아니라 다 증거로 채택이 됐어요. 그리고 이화영의 진술이라던가 이쪽에 뭐 그런 그 지금 전재현 변호사님이 얘기한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원순을 다음 차기 대통령으로 봤다라던가 아니면은 그 예. 저기 방북 요청을 4회에 걸쳐서 했다라던가 예. 이런 것들도 다 채택이 된 겁니다. 대통령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을 그쵸. 할 때 수행단에 박원순 서울시장, 강원도의 최문순 지사만 포함되니까 그게 포함돼 있었고 거기에 예. 이제 판결문을 이렇게 보면은 박원순 시장을 차기 대통령으로 이렇게 그 생각하고 있었다는 내용도 예. 그런 내용들도 이제 그 포함돼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동기가 되는 거죠. 그 이제 다음 대선에서 예. 자기가 밀릴지도 모른다는 그 동기가 거기서부터 이게 어느 정도 잡히는 거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4회에 걸쳐서 계속 그 지금 예. 방북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네. 그 4회에 걸쳐서 방북을 요청한 사실 예. 그에 대해서도 이제 그 판결문에 보면 지금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이제 봤을 때 이거는 주가 조작 때문이 아니라 대북 사례금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판결문에 적시를 해버린 거죠. 예. 예, 대북 사례금으로 봐야 된다라고. 네. 근데 이제 대북 사례금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외국환 거래법 위반의 판결이지만 했으니 검찰 입장에서는 그러면 대북 사례금이면 이거는 사례금이니까 누가 수혜를 받냐? 예, 제3자 뇌물 아니냐? 그러면 이제 제3자 뇌물로 이화영을 추가 기소를 하고 그다음에 아니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가 혼자서 이거를 이 많은 돈이 가도록 했겠냐? 예. 위에 도지사가 있는데 그래서 이재명 지사 당시 지사를 기소를 하게 되는 이 절차 그냥 그대로 간 겁니다.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기도 예산이 얼마나 많은데 이 800만 달러, 그러니까 이 송금하는 거를 쌍방울에 부탁을 했겠냐, 뭐 이런 논리를 펴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예. 경기도에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당시의 기사를 보면 경기도 의회가 지금이 어느 때인데 불안정하게 어떤 스마트팜 사업 같은 데 투자를 하느냐고 예. 반대를 했어요. 예. 반대를 해서 북한에서는 독촉을 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대북 제재가 풀리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현물 제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실질적으로 뭐 경기도가 그 송금 가고 난 다음에 뭔가 추진을 하고 유엔의 면제 승인을 얻은 게 나오는데 현금으로 보내는 거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예. 안 되게 돼 있고 안 되게 돼 있는데 이거를 경기도의 어떤 공적인 예산을 가지고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현금 보내라 그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경기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거를 집행을 하는 거는 불가능했답니다.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럼 민주당의 설명도 사실 당시에 경기도 의회와 이런 관계를 봤을 때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대북 사업을 민주당 설명대로 하면 네. 대북 사업은 대북 사업대로 자기들끼리 했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그 쌍방울과 함께해서 주가 조작을 위해서 돈은 보낸 것이다. 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지사는 전혀 모르는데 대북 사업은 대북 사업대로 자기들끼리 했고 계속 방북 요청도 자기끼리 했는데 그거는 이와 무관하게 그냥 자기들끼리 했다 이 얘기거든요. 지사는 모르게 부지사가 다 네, 했다. 부지사가 다. 그냥 이게 우리는 분명히 경기도지사를 선거로 뽑았잖아요. 예. 근데 저기 그대로 민주당 말대로 얘기를 하면 이 대북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이화영이 지사였던 거예요. 그러네요. 예. 네. 지사도 모르게 부지사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다 했다. 성금까지. 예, 다 했다. 네. 이게 말인지 뭐 이거는 예. 앞으로 이제 판결을 통해서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그 작년인가 보도를 보니까는 자기가 결제하느라고 스마트팜 관련해가지고는 클릭을 했다는 거는 이재명 대표도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네. 뭐라 그러면 나는 클릭만 했지 내용은 못 봤다. 예.
그것은 상당히 이제 지사를 뽑아준 경기도민에 대한 좀 예의 있는 발언도 아닌 그러니까요. 것 그러면 같은데? 앞으로 이 사람이 예. 대통령 하겠다고 하잖아요. 예. 그럼 뭐 대통령일 때도 뭐 국무총리가 대북 사업을 다 하겠습니까? 국무총리가 대북 사업 다 하고 그냥 대통령은 그냥 나는 클릭했는데 내용도 몰랐다 뭐 이러면서 지금 일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부패와 무능 사이에 네. 무능을 선택한 거죠. 네. 부패로 가면 감옥에 가니까 무능을 이제 선택했다. 무능을 선택하고 있는데 예. 아니 무능을 이렇게 당당하게 선택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네. 대통령 하겠다는 분이 지금 그리고 민주당은 계속해서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 증언도 이제 회유와 압박을 통해서 받아낸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는 대장동 변호인으로 유명한데요. 박균택 의원이 법사위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수사 관련된 자료 요청을 하더라고요. 뭐 출정 기록 이런 걸 좀 예. 제출해라. 예.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수사가 잘못됐으니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다 파헤쳐 보겠다 이런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이런 전략을 한두 번 본 게 아니거든요. 과거에 한명숙 총리 관련해서도 회유당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한명숙 총리에 관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한 그 공여자와 같은 깜빵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회유를 했다, 뭐 어쨌다 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그때도 법리를 제대로 모르고 그쪽에서 주장을 한 게 뭐냐면은 판결문에 보면은 유죄 판단의 증거로 그쪽에서 회유당했다고 주장하는 그 깜빵 동기들의 진술 있잖아요. 예. 증거로 채택이 안 됐어요. 그것도 모르고 회유당했다 그러고 있었던 거거든요. 증거로 채택이 안 된 걸 가지고 회유당해서 이게 뭐 조작됐다 이런 네, 식으로.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네. 지금도 법리 공방에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사이드로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일단 검찰을 흔들어야 되잖아요. 예. 조작됐다, 회유됐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제대로 수사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고서 다 법원에 제출됐고 증인 출석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가 조작의 의도와 그다음에 대북 방북 대납, 스마트팜 대납은 이게 양립이 불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주가 조작을 실제로 했는지와 관련해서도 금융위가 그런 적 한 적 없다 그랬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검사를 공격을 했는데 그게 안 됐으면은 이제 재판을 흔들어야 되잖아요. 판사를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네. 판사를 공격을 해야 되니까는 뭐 법관 탄핵이라든지 법 왜곡죄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지금 만들겠다고 예.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것도 안 된다면 또 특검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대북송금 특검법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수사 검사 전부 탄핵시켜서 직무집행에서 배제한다. 수사 검사를 다 갈아치우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사실 머리수도 되겠다. 다 그냥 탄핵소추 해버리면은 지금 그 이화영 재판 관련해가지고는 수사들이 다 배제가 돼버려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시간을 끌지 않으려고 검사들도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기소를 그냥 빨리 서두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법리 공방에 자신이 없으니까 사이드로 공격하는데 그 사이드가 우리나라 그 헌법 체계 내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하다 보니까는 원래 법사위원장은 대대로 법조인이 했잖아요. 근데 그랬죠. 지금 나오는 법안들을 보면은 뭐 수사에 협조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네. 이렇게 엉터리 법을 만들 거면 굳이 법조인이 법사위원장을 안 해도 되니까 정청래 의원을 시킨 게 아니냐.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예. 우리 그 김건희 여사 그 수사 관련돼 가지고 검찰에서 뭐 친윤 인사로 뭐 검찰 인사를 했다고 난리를 쳤잖아요, 민주당에서. 예. 근데 막상 김건희 여사 그 수사팀 부장 검사들 하나도 교체 안 됐어요.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근데 자기들은 이화영 부지사 검사들을 탄핵하겠다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자기들은 수사 검사를 탄핵으로 교체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이거를 이렇게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떠드는 걸 예. 처음 봤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나는 내 부인의 수사 검사들을 모두 교체하겠습니다. 그랬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근데 지금 예. 민주당은 지금 이화영 부지사의 수사 검사들을 탄핵을 통해 전부 교체하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이게 나는 정말 예.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와 공정하다, 와 멋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게 이게 믿기지도 않고 네. 약간 판타지 속에 지금 내가 살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제 기소를 했으니까 이제 수원지법에 배당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 사건은 사실 신진우 부장판사님 재판부가 다 사실관계를 알기 때문에 여기에 배당하는 게 맞아요. 맞아, 예. 원래 그 법원에 대한 사건 배당은 이렇게 무작위거든요. 예. 그렇기는 한데 이렇게 중요한 사건 관련해는 관련 사건인 관련 경우. 사건에 중요 사건인 경우에는 예, 내용도 방대하고. 수석부장하고 그
법원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는 결정을 내야 어느 부에서 할 것인지.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신진우 재판부로 가는 게 원칙인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재판부를 가지고도 뭐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뭐 재판부가 너무 한쪽의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재판부로 갈 여지가 큰데 지금 수원지법에 있는 그 재판부에서 다 떨고 있대요. 우리한테 올까봐. 이게 올까 봐서. 네. 좀 그럴 것 같아요. 워낙 뭐 검사, 판사 담당만 하면은 공격을 하니까. 근데 일단 뭐 재판은 곧 시작이 될 것 같고 이 대표가 지금 받게 되는 재판이 모두 4개로 늘어서 많으면은 일주일에 한 4번 정도를 받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원으로 가야 되니까 이거는 좀 이동 거리도 길어질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일단 선거법 위반도 있고 위증교사도 있고 이번에 이제 추가로 기소된 것도 있고 하니까 이게 어느 하나 결론이 나온 게 없어요. 그럼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은 뭐 그렇다고 쳐도 1, 2심은 나올 수 있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냥 이제 현재 기준으로는 위증교사가 제일 빨리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도 어느 정도 지금 이화영 부지사 이 판결에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정리됐기 때문에 빨리 나오려면 빨리 나올 수 있어요. 이미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딱 이제 그 보고 여부만 딱 이제 보면 되는 거라서 진짜 빨리 나오면 나올 수 있는데 아마 뭐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또 뭐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무슨 정말 깜짝 놀랄 방법들이 다 동원될 것 같고 근데 위증교사는 굉장히 법리가 간단하고 게다가 지난해 그 영장실질심사 때 유창훈 부장판사조차도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이 혐의가 소명된다라고 그냥 딱 하고 적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이수진 전 의원 있어요. 민주당의 이수진 전 의원이 그 백현동 사건 관련돼 가지고 판결 나온 거 보고 라디오에 나와서 제가 이수진 전 의원이 얘기하는 거 보고 아 이분도 법률가 출신이라서 이걸 아는구나 싶었는데 나도 끝까지 무죄라고 믿고 싶었는데 이 재판부에서 이렇게 판단했으면 저 재판부도 이렇게 판단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은 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구속영장 기각할 때 도주 우려 없고 증거인멸 없다라고 얘기했지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입장이 그리고 거기서도 유창훈 부장이 그 할 때도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의 임의성 인정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이번 신진우 부장의 이 판결에도 그대로 연속선상에서 간 거고 위증교사도 그대로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조인들이면 다 알아요. 그대로 갈 거라는 걸. 근데 이거를 이렇게 질질 끌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진짜 어이가 없는 건데 위증교사는 그래도 빨리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재판의 결과가 나오지 않고 좀 지연이 된다면 대선 출마도 가능해질 것 같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가장 좀 우려되는 것은 대법원 확정 판결은 안 나왔는데 1, 2심에서 뭔가 좀 유죄 선고가 나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일단 출마가 가능해져 버리면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얘기한 헌법 84조 논란이 또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재판받는 대통령을 봐야 되는 거냐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지적하셨던 헌법 84조는 뭐냐면은 대통령은 내후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 헌법을 당시에 만드신 분들은 설마 피고인 대통령이 나올 거라는 게 예상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냥 소출하고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소출하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기소까지만 얘기를 하는 거고 수사나 재판은 허용되지 않는 건데 이 취지가 제가 30년 전에 헌법 강의 들을 때 교수님한테 들은 취지가 이게 어떤 대통령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직무에 전념할 수 있게 예외적인 규정을 둔 거라고 하시면서 수사까지는 허용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재판은 언급을 안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속도로 가면은 대선 전국은 2년 뒤부터 이제 펼쳐지거든요. 그러면은 확정이 되는 거는 저는 솔직히 이 속도라면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조국 그 대법원 재판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안 나올 것 같아서 확정이 안 된 상태로 출마를 하게 될 것 같거든요. 출마를 하게 되면은 이 법만 보면은 재판까지 정지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소출하고 한정을 해놨고 예외적인 규정이라면은 법 앞에 성역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재판까지 진행된다고 그렇게 어떤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헌법 문헌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론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위증교사도 벌써 났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나고 있잖아요. 만일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재판부가 과연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냥 사실상 진행을 제대로 못할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이 논의를 자꾸 이어가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거를 전제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더 이상 논의를 확장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냥 지금 벌어진 재판이나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예. 네. 박상수 변호사도 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실 게 있을까요? 정말 저는 그냥 민주당이 이제는 이재명과 좀 작별할 때가 안 됐나. 네. 예, 아니 민주당이라는 더 똘똘 정당의 뭉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 이 전통과 역사를 갖고 대한민국의 어찌 보면 수권 정당이 될 수도 있는 이 정당이 네. 이재명 사당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이재명과 결별할 때가 된 게 아닌가. 저 엊그제 그 김영진 의원이 그래도 그 라디오 나오셔가지고 그 얘기 하셨더라고요. 2026년 대선 때는 26년인가 27년인가 하여튼 뭐 예. 그때 대선 때는 27년. 그때는 뭐 후보가 그때 가서 정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예. 김영진 의원이. 난 네. 그래서 그게 민주당이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꼭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후보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예. 왜 헌법 84조가 이렇게 생각을 못했느냐. 아니 대통령을 배출할 정도의 정당이면 정당 내부의 스크린 기능에 의해서 적어도 형사 피고인은 대통령 후보가 안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일종의 자율규약 같은 거죠. 예. 너희들끼리 그 우리가 공정거래법에서 자율규약 같은 거 얘기하는데 너희들끼리 알아서 그 정도는 해라. 우리가 법이 다 안 들어가도. 근데 그 스크린 기능조차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뭐 민주당에 인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네. 이제는 좀 이재명과 이별할- 작별할 때가 됐다. 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권익위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이게 뭐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권익위가 대통령 부부가 순방 떠난 날에 김 여사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그 가방 수수, 명품 가방 수수 관련된 조사를 종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첩을 할 수도 없었다. 그리고 뭐 이거야 뭐 사실 많이 알려진 부분인 것 같아요. 배우자의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은. 근데 대통령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이 없어서 대통령도 그냥 조사를 종결을 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민주당은 여전히 반발을 하는 것 같고 오히려 봐주기다, 면죄부를 줘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좀 이건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 자꾸 봐주기 하는데 더 이상 뭐를 어쩌라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예. 처벌 규정이 없잖아요. 그러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직무 관련성과 관련해서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김건희 여사랑 그 최재형 목사랑 만난 게 22년 6월이랑 22년 9월 두 번이거든요. 네. 6월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버지 친구다 어쩐다 그러면서 이 양평에서 선친과 함께 뭐 어쩌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예. 호감을 살 수 있는 얘기를. 네. 그런 다음에 바로 이 사람이 그 면담 마치고 나와가지고 바로 김건희 여사한테 카톡을 보냅니다. 김창준 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청탁을 하는 거예요. 예. 얘기를 하는데 선물을 줄 때는 그 얘기를 안 하다가 나와서 얘기를 했고 김건희 여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피드백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또 통일방송 재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뭐 이루어진 거는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9월 달에 만났잖아요. 10월 달에 김창준 의원이 현충원에 안장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를 수행하는 조과장이라고 있어요. 예. 이 사람이 이 최재형 목사랑 통화를 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또 보훈처 과장 연결해줘서 보훈처 과장을 연결해줬고 보훈처 과장이 통화를 하면서 네 이런 경우에는 김창준 의원의 가족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충원에 자리가 없습니다. 이런 그냥 어떤 그 우리가 인터넷 검색해서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설명만 하고 끝나요. 실제로 네. 일이 예. 진행된 것도 없어요. 네. 그럼 도대체 뭐가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건지 선물을 줄 때는 직무 관련성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아버지 얘기만 하다가 나와서 자기 혼자 뭔가 증거를 남기려고 카톡을 보냈어요. 예. 그럼 이게 직무 관련성과 관련해서 선물을 받았다야 그래야 되는 거냐고요. 네. 그다음에 한 달 있다가 통일방송 재개 얘기한 거는 너무 시간적인 간격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다음에 현충원 얘기한 것도 이것도 한 달 뒤에 얘기를 했고 이것과 관련해서 뭐 직원이 이 사람이랑 소통을 했다 그러는데 그 청탁을 들어준 거예요? 없어요. 그냥 문의를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설명을 해준 거에 불과하거든요. 예. 그럼 이런 경우에는 처벌 규정도 없고 직무 관련성이라는 거는 선물 공여자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어떤 사실관계로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사안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검찰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권익위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요? 시행령에 따라서 종결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 법이나 좀 찾아보고 비판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일단 같은 사건을 검찰은 수사하고 있긴 하니까 권익위 종결이 마치 뭔가 이건 죄가 없어 끝났어 사건 종결이야 이런 느낌으로 좀 이제 비판하는 거는 좀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 검찰 수사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또 민주당에서 하나 이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어제 권익위 이제 관계자가 추가로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게 이겁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은 이제 대통령도 신고 의무가 없는 거고 그리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이 준 것은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또 신고 의무가 없다. 그냥 대통령 기록물로 바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기서 외국인 얘기한 게 최재형 목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법리적으로 검토를 한 거죠. 예. 이제 민주당이 항상 보면은 국민들의 어떤 그 감정을 건드려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보니까 어떤 진보 관련 매체에서는 뭐 이 국민권익위의 결정이 대통령 부인을 아무거나 받아도 되는 뭐 그러한 결정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 기사가 내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감정을 건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니 그렇게 이 법이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느껴졌으면 아니 180석 가지고 뭘 했습니까? 180석 가지고 자기들 지금 며칠이면 법안 다 통과시킬 수 있는데 법안 통과 가지고 해가지고 바꿨어야죠. 이게 부정청탁 금지법이 직무 관련성 없는 경우에도 이제 그 처벌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은 맞아요. 예. 근데 그 법에 공직자의 배우자는 빼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다만 공직자의 배우자가 어떠한 물품을 받았을 때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 의무를 줬던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외국인의 경우에는 또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법률 내용이 있는 거고 예. 근데 그 법들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행정기관은 그 법에 따라 행정적인 일을 할 수 있을 뿐인 겁니다. 네. 아니 행정기관이 입법부도 아닌데 어떻게 법을 창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아니 무슨 얘네들은 자기들이 항상 그 창의적인 입법을 늘 싱크빅 하듯이 그렇게 하니까 예. 창의적으로 하니까 뭐 행정부도 늘 창의적으로 할 줄 아는데 행정부 그렇게 하면은 나라가 무너집니다. 창의적으로 하면 직권남용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창의적으로 하면 오히려 권익위가 문제가 그냥 나라의 법치 근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이 법이 그렇게 잘못됐다 싶으면 지금 입법부 180석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예. 이미 180석 가진 지가 4년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훈련병 그 경찰에서 이권 안 한다 가지고 뭐라 할 때도 자기들이 군수안박 입법 만들어 놓고는 그거 가지고 뭐라 하는 것도 웃기고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들이 입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분노가 나오면 자기들이 입법을 게을리했거나 이상하게 법을 만들어 놓고 그게 문제를 일으켜서 국민들이 분노하면 행정부한테 뭐라 그래. 근데 행정부는 법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진짜 법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차 끝도 없는 것이고 권익위는 권익위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 부정청탁 금지법만 봤습니다. 네.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뭐 더 넓은 범위에서 볼 권한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더 지금 또 수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럼 검찰 수사를 기다리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저기 이걸 수사하는 검사들, 부장검사들 안 잘랐어요. 예. 예. 저기 이화영 부지사 수사하는 검사들 막 탄핵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자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유지되고 있죠 수사팀이. 유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금 이화영 부지사 저기 하는데 지금 다 검사 탄핵시키겠다 그러는데 예. 여기는 그거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공정하게 하고 있으니까 기대하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상황으로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원톱 체제를 일단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인 대표 얘기가 한창 이제 당내에서도 반발이 워낙 커서 없던 일로 됐고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어떤 등판 조건은 갖춰졌다. 벌써부터 다음 주 중에 출마 선언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등판 조건은 몇 달 전부터 이미 갖춰져 갖춰져 있었어요. 있었나요? 네. 그 여론조사 결과가 예.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가 뭐 이렇게 들쑥날쑥한 결과는 나왔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위원장을 능가하는 지금 대항마가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톱이건 투톱이건 집단 지도체제건 조건은 갖추어져 있고 만약에 투톱이라든지 집단 지도체제로 갔으면은 이게 어떤 그 한동훈 위원장을 사실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출마를 고민해 볼 수도 있었는데 한 명만 뽑는다 그러면은 나를 지금 능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면 당연히 나갈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뭐 캠프를 꾸리고 러닝메이트를 구하고 있다는 얘기들도 예. 나오고 있어서 네. 그 요건은 어느 정도 갖춰졌고 이제 그 출마하기 위한 몸풀기를 떠나서 그 본격적인 워밍업에 들어간 게 아니냐. 지금 이제 워밍업만 하다가 100m 달리기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딱 이제 그 출발선에 서가지고는 목표 지점 향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지금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캠프 꾸렸다라는 얘기도 들었고 저희가 어제 채널A가 보도를 했고 러닝메이트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뭐 일부 친한계 인사들은 좀 접촉도 하고 있고 이런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당대표와 출마 관련해서 주변에 의견도 묻는다고 하던데 이 정도면은 그냥 출마 선언만 남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근데 아직은 뭐 출마한다 안 한다를 직접 이야기를 한 거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근데 이제 후보 등록이 다음 주일 테니까 네. 정말 뭐 임박했다라고 저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님이 이제 그냥 임박했죠. 결심을 이제 드러내는 것은. 근데 최종적인 어떤 결정은 어디에도 뭐 이렇게 확고하게 얘기를 한 건 없어서 네. 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거는 다 짐작이고 추측일 걸로 보이고 예. 그다음에 뭐 캠프니 뭐니 하는 이야기도 있기는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위원장님이랑 종종 연락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아직 캠프에 들어가신 건 아니에요? 막상 예. 그 우리가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그 친한이라는 그룹도 존재하는지도 사실은 좀 의문이고 네. 아직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제가 뭐 별로 그렇게 핵심부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예. 장동혁 의원이랑도 지난주 금요일날 처음 통화했거든요. 처음. 네. 예. 그래서 진짜 서로 그냥 안부나 주고받는 통화로 네. 처음 전화했어요. 진짜 공천 심사 때 심사위원이었고 저는 공천 심사 받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만난 게 예. 유일했고 네. 그다음에 전화는 지난주 지난주에 금요일날 처음 처음 하신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지금 나오는 이 모든 보도들이 네. 글쎄요, 이게 너무 좀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위원장님이 아마 결심을 하고 나면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차근차근 뭐 그 결심에 따라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준비는 다 하고 있고 네네. 이제 본인의 어떤 등장만 남은 시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어떤 말씀을? 그게 친한 그룹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뭐냐면 7시 50분에 기사가 네. 이승환 씨가 천목회는 한동훈 옹호 그룹이 절대 아니야 이런 인터뷰를 하셨어요. 예. 네. 천목회는 그건 맞아요. 예. 네, 진짜 아니에요. 천목회 안에 생각이 또 다르실 수 네, 있으니까.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예. 요즘 이승환 위원장이 맨날 저보고 형 때문에 우리가 다 지금 이렇게 비춰지는 거 아니냐 막 친한 이러는데 그룹이 되어버렸다. 근데 예. 막상 저도 장동혁 의원과 지난주 금요일날 처음 통화했다니까 제가 네. 태어나서 처음 통화했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게 정말 그렇게 뭐 막 엄청난 그런 게 네. 지금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그 한동훈 전 위원장 얼마 전에 만났다는 의원 한 분을 저희 기자들이 좀 취재를 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곧 다 같이 좀 만나는 자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 선언 시점에 맞춰서 그러니까 뭔가 물밑에서 이제 한창 이렇게 연락이 오고 가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 물밑에서 오고 가는 게 처음 예. 장동혁 의원과 지난 금요일 처음 통화한 그런 건가? 예, 그런 거라면 건가 봐요. 근데 정말 통화 이제- 시간이 이제 한 1분도 안 됐어요. 예, 이제 시작이 되는 건가 봐요. 네. 예.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철규 의원이 국민의힘 의총에서 민주당이 거칠게 나오는데 우리는 너무 결기가 없다. 잘 못 싸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장해찬, 도태우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이 두 분이 다 막말 논란 때문에 후보에서 이제 그 공천이 취소된 네네. 분들인데 이런 분들 사례를 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또 일각에서는 공천 취소한 게 한동훈 전 위원장이니까 한 전 위원장을 견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나왔는데 그런 어떤 취지에서 한 말일까요? 이건? 아니 이철규 의원 나오면서 이제 기자님들이 물어보니까는 침소봉대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본질은 빠지고 껍데기만 가지고 공격한다 그러는데 저는 이게 모든 말을 그냥 전부 친윤 대 친한의 프레임으로 가는 거는 민주당 전략이라고 봐요. 절대 예. 그렇지 않고 지금 어떤 민주당 상임위원장들 몇몇만 보면은 정청래 의원, 그다음에 뭐 최민희 의원 막 이름만 들어도 막 이렇게 막 위기감이 느껴지는데 우리는 너무 이게 살찐 고양이처럼 가만히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사가 없다, 파이터가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 장해찬 씨 같은 사람은 사실 그 민주당 의원 전원을 상대로 싸웠던 사람이잖아요. 예. 아쉽다 그런 거를 표현한 거지 이거를 한동훈 전 위원장을 지금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대세가 굳어진 시점에서 분열만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을 건데 이거를 가지고 무슨 겨냥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히려 그렇게 보는 시각이 조금 더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일 거다. 네, 그게 내분 프레임이라고 같은 게.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치 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꼭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